기회는 며칠 뒤 찾아왔다. 갈라쇼 준비로 모두가 분주한 저녁. 서리는 일부러 동선을 벗어나 저택의 오래된 별관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창고와 예전 사용인들의 숙소로 쓰이던 건물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오 집사는 그곳의 작은 온실에서 낡은 난초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만의 유일한 휴식처인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망령을 끌어안고 그 상처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으로 삼아 자신만의 새벽을 열었다. 서리는 조용히 온실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을 느낀 오 집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리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무수한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옥탑방에 사는 한서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방금 강남에 번화한 레스토랑에서 10시간의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땀과 음식 냄새가 뒤섞인 유니폼을 벗어 던진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22살의 서리는 명문대 장학생이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학업과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야 하는 팍팍한 경주와도 같았다. 여긴 스태프가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녀의 옥탑방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책장에는 전공 서적과 고전 문학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필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만의 요새이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초 참 곱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웠다. 며칠째 이어진 장마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해묵은 슬픔 때문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로 향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과거의 잔해였다. 어쩌면 오늘이 그 상자를 열어볼 때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저 온실 안의 식물들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비록 작고 낡은 옥탑방이었지만 창계는 늘 작은 제라늄 화분을 두고 가꾸셨죠.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서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상자로 다가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뚜껑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에서 나는 조명 냄새와 함께 희미한 어머니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다. 빛바랜 스웨터, 손때 묻은 낡은 시집 몇 번이고 읽으셨던 듯한 성경책. 서리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그녀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온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오 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난초를 돌보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상자 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딱딱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스웨터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자개함이었다. 섬세한 나전칠기 문양이 새겨진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손수건과 함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리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오 집사에게 다가가 사진을 내밀었다. 혹시 이 사진 속에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는지요?
사진을 집어든 서리의 숨이 순간 멎었다. 사진 속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생기 넘치는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표정. 바로 그녀의 어머니, 김민희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런데 서리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니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와 그들 뒤로 보이는 웅장한 저택이었다. 오 집사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하는 순간 그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민희의 모습, 그가 젊은 시절 민희 아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 저택에 잠시 봄처럼 찾아왔다가 겨울바람처럼 사라져간 여인.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거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귀티, 나는 용모를 하고 있었다. 딱 떨어지는 양복 차림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자신감과 소유욕이 뒤섞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 뒤의 저택은 마치 유럽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 거대하고 화려했다. 넓은 정원과 높이 솟은 벽, 정교한 조각상들은 서리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부와 권력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리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젊은 시절 어떤 꿈을 꾸셨는지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댁에 계셨으니 혹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서리는 홀린 듯 사진을 들고 작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다. 같은 모양의 눈, 오똑한 코, 미소를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토록 자신과 닮은 어머니가 이토록 낯선 남자와 함께 이토록 화려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그것은 정보를 캐내려는 신문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잃은 딸의 진심 어린 애원이었다. 서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의 모습 위로 20여 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김민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뒷면에는 단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 집사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입에서 수십 년 묵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가씨는 어머님을 정말 많이 닮으셨군요. 특히 그 눈빛이. 시언준 1998.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충성심과 양심 사이에서 그의 내면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에 대한 충성은 그의 인생 자체였다. 하지만 이 어린 아가씨의 슬픔을,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과거의 진실을 언제까지고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는 김민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다. 그녀는 쫓겨나는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뱃속의 아이를 걱정했었다. 선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서리는 자기함을 내려놓고 곧장 책상으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다. 차가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검색창에 선진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자 수많은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오 집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서리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했다. 그는 서리를 데리고 온실 뒤편에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쌓인 낡은 가구들 뒤에서 작은 괴짝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서 그는 녹이 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서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선진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기업, 반도체, 건설, 호텔, 유통 등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는 그야말로 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선진그룹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갔다. 기업 연혁과 경영진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사진 속에 그 남자를 다시 마주했다. 서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오 집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별관 3층 맨 끝에 있는 다락방 열쇠입니다. 20년 넘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지요. 미니 아가씨가 이 댁을 떠나기 전까지 머물던 방입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눈빛은 더욱 차갑고 권위적으로 변했지만 틀림없이 사진 속의 그 남자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진실을 직접 말해줄 용기는 없었지만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수는 있었다. 그는 서리의 손에 열쇠를 쥐어준 뒤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다. 마치 금지된 행동을 한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선진그룹 회장 강태준. 서리는 차갑고 거친 감촉에 열쇠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작은 쇠붙이가 그녀의 손바닥에 남기는 무게는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시간의 무게였고 억울하게 묻혀버린 진실의 무게였다.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선진그룹 회장 강태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조합.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자신을 홀로 키우셨다. 그런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998년, 그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과거로 들어가는 문을 열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오래전 어른들이 수군거리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친척 중 한 명이 그녀를 불쌍한 것이라 부르며 했던 말이었다. 내 어미도 참 박복하지.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혼자 너를 낳고 결국 저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어렸던 서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에 막연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을 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별관 복도를 걸으며 서리는 손안의 열쇠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이야기가 저 문 너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희미하게나마 맞춰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삶을 지배했던 그늘, 늘 어딘가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있던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선진그룹과 강태준 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일란 리오추아치엣, 치아쿠아 추트롱타이. 서리는 어둠을 뚫고 별관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먼지와 망각의 냄새로 가득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유난히 크게 울리게 했다. 복도 맨 끝, 거미줄이 희미하게 쳐진 낡은 문 앞에 섰다. 20년 넘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철컥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풀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그 또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어머니가 이 거대한 재벌 가문과 얽혀 있었다면 그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희미한 라벤더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향기였다. 다락방은 작고 아담했다. 경사진 지붕 아래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그 창문으로 달빛이 한 줄기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 이 저택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곳은 화려한 감옥소, 어머니만의 작은 섬이었을 것이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옥탑방의 낡은 창문이 세찬 비바람에 덜컹거렸다. 서리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낡은 사진을 꽉 쥐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서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풀리지 않는 숙제를 던지고 있었다. 서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20년 전의 시간에 멈춰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옷장 문에는 말린 들꽃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흔적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에 잠겼다. 오 집사는 그녀에게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라고 했다. 서리는 낡은 침대 밑과 옷장 안을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의 지친 기색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슬픔과 혼란은 어느새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삶과 죽음에 얽힌 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그때 그녀의 발끝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바닥 부분이 느껴졌다.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 낡은 마룻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다른 곳과 달리 유독 텅 빈 소리가 나는 곳이 있었다. 손톱으로 틈새를 파내자 삐걱거리며 작은 덮개처럼 마룻바닥 한 부분이 들려 올라왔다. 그리고 그 아래 낡은 천에 쌓인 딱딱한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트북 화면 속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리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듯 그녀의 입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버린 과거가,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한 그림자가 이제 당신의 제국을 흔들기 위해 돌아갈 것이라고. 바로 당신의 핏줄이자 당신이 버린 여인의 얼굴을 한 딸의 모습으로 가죽 표지로 된 낡은 다이어리였다. 그날 이후 한서리의 옥탑방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지 않았다.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혼란은 날카로운 전략으로 변모했다.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 대신 선진그룹에 관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지난 20년간의 기사, 재무제표, 주주총회 의사록, 심지어는 강태준 일가의 사생활을 다룬 가십성 잡지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며 거대한 성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맑고 단정한 어머니의 필체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죽인 채 어머니가 남긴 시간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태준, 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빈손으로 시작해 선진그룹을 재계 서열 5위 안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경영 방식은 과감하고 냉혹했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제거되었다.
그의 아내 박효진은 유명 법조인 집안의 딸로 선진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발판이 되어준 정략 결혼의 파트너였다. 그들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과 부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다이어리의 첫 부분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젊고 야망 넘치는 강태준을 향한 김민희의 순수하고 맹목적인 사랑. 그와의 미래를 꿈꾸는 20살 여성의 풋풋한 감정이 페이지마다 배어 있었다. 함께 갔던 영화관,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공원, 그가 선물한 작은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들, 목표는 명확했다. 진실을 알아내는 것. 하지만 어떻게 그 철옹성 같은 곳에 들어갈 것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녀에게는 신중하고 은밀한 접근법이 필요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인터넷 뉴스 한 구석에서 그녀는 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대규모 갈라쇼 개최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바로 사진 속의 그 저택, 평창동에 위치한 강태준 회장의 자택이었다. 하지만 중간으로 넘어가자 다이어리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졌다. 박효진의 노골적인 적대감, 황금 새장 속에 갇힌 비밀스러운 연인으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강태준의 사업 방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될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들었고 그가 숨겨둔 서류들을 보게 되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들어가야 할 무대였다. 서리는 즉시 갈라쇼의 기획을 맡은 업체를 조사했다. 에클라트 이벤트, 국내 최고의 명품 행사 전문 대행사였다. 그녀는 에클라 이벤트의 홈페이지에서 단기 스태프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오늘 태준 씨가 다른 사람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사업이라고 불렀지만 그 땅의 주인이었던 노인의 눈물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그녀는 이력서를 준비했다. 명문대 장학생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각종 아르바이트 경력을 부각시켰다. 레스토랑 서빙, 카페 관리, 도서관 서가 정리. 꼼꼼함과 성실함, 강한 체력을 어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증명사진 속에서는 총명한 눈빛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도수 없는 뿔테 안경을 썼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인상을 만들었다. 그녀의 무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수와도 같은 존재감이어야 했다. 그는 점점 변해가는 것 같다. 예전의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야망이 그의 눈을 채우고 있다. 어쩌면 내가 사랑한 사람은 지금의 그가 아니라 내 상상 속의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면접날 에클라 이벤트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수많은 지원자들 틈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신을 어필했다. 반면 서리는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면접관은 서리의 소박한 이력서를 훑어보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는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답변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몇 장은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뱃속의 아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와 마주했다. 하지만 그가 돌려준 것은 사랑이 아닌 차가운 위협이었다. 선진그룹 갈라쇼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아요. 한설희 씨는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직접 기획에 참여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몰려드는 레스토랑에서 매일같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내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 아래보다는 그 조명이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역할에 더 익숙하고 자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떠나라고 했다. 이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외부에 발설하면 나와 이 아이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녀의 대답에는 꾸밈이 없었지만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면접관은 잠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톱니바퀴에 첫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거기서 일기는 갑자기 끝나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날에 쓰인 마지막 기록이었다. 서리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공포와 절망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행사 준비 첫날, 서리는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평창동의 강 회장 자택에 도착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버스가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스태프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편 강태준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한서리와의 대면 이후 그는 저택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다. 그는 오 집사가 한서리와 접촉하고 그녀가 봉인된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받았다. 그는 즉시 그녀가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 직감했다. 이제 저 계집아이는 더 이상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제거해야 할 명백한 적이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저택은 실제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드넓은 잔디밭, 수십억을 호가할 법한 현대미술 조각품들, 그리고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공존하는 본관 건물. 모든 것이 막대한 부와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서리는 이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차가우면서도 기묘한 소속감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어머니가 젊음의 한때를 보냈던 곳, 그리고 아마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의 서재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법무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제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네. 단순히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하네. 그녀의 역할은 행사장 외부의 장식과 물품 배치를 셔포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무거운 화분을 나르고 수백 개의 의자를 정렬하고 조명 장비를 설치하는 스태프들을 도왔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척했다. 강태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의 계획은 잔인하고도 정교했다. 한서리에게 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 그것은 재벌 총수가 꾸미기에 가장 완벽한 범죄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감출 수 없는 표식이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마침 선진그룹은 경쟁사인 태양전자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특허를 두고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무대가 되어주었다. 강태준의 해킹팀은 에클라 이벤트의 보안망을 뚫고 한서리가 저택의 게스트 와이파이에 접속했던 기록을 이용해
그녀의 노트북 IP로 선진그룹의 기밀 서버에 접근한 것처럼 흔적을 조작했다. 그녀가 태양전자 측과 연결된 유령 회사에 기밀 정보를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암호화된 이메일들이 만들어졌다. 사건은 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에 일어났다. 정원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나이, 지긋한 정원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허리를 펴다가 테이블 세팅을 돕고 있던 서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물병이 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동공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약간 변형되었지만 충분히 민감한 내용의 입찰 제안서를 태양전자 측에 유출시켰다. 마지막으로 거액의 돈이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통장은 한설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몇 단계만 거치면 얼마든지 그녀와 엮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자금 흐름의 종착지였다. 애그세이, 덫은 대중 앞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펼쳐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부정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서리는 그를 향해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첫 번째 파문이었다. 며칠 후 선진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술 특허 입찰에서 태양전자에 밀렸으며 그 원인이 내부의 산업 스파이 행위 때문이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이 직접 지휘하는 내부 조사는 신속하게 의심스러운 임시 직원 한설이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원사의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택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몇몇 사용인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아가씨 좀 봐. 김 비서님이랑 너무 닮았어. 말도 안 돼, 돌아가셨잖아. 그들의 속삭임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정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서리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수십 개의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들에는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오래된 비밀을 건드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들이 갈라쇼 준비가 한창인 저택에 들이닥쳤다. 수많은 동료들과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한설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선진그룹의 홍보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그녀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소라는 결국 안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충격, 명문대생의 배신, 돈 때문에 나라의 기술을 팔아넘겨. 고아 출신 여대생, 은혜를 원수로 갚다. 박효진 여사가 우아한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정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 고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녀는 행사의 총감독처럼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지적했다. 그녀의 모든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그녀가 다니던 대학교는 즉시 그녀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녀가 살던 작은 옥탑방은 기자들에게 점령당했다. 그녀의 세상은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이쪽 테이블 보는 주름이 같군요. 당장 교체하세요. 그리고 저 꽃 장식은 색감이 너무 촌스러워요. 디자이너 불러오세요. 차가운 취조실에 홀로 앉아있는 서리는 멍한 표정으로 벽을 응시했다. 그녀 앞에 쌓인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해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어 보였다. 디지털 포렌식 기록, 이메일 내역, 의문의 자금 흐름.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두가 그녀의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사용인들 사이에 미묘한 동요를 눈치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 바로 한설이에게로 향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박효진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 찾아왔다. 안타깝게 됐군. 그는 설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네. 이대로 가면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할 거야. 설이를 본 그녀의 눈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수십 년간 애써 묻어두고 잊으려 했던 과거의 망령이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박효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했던 여자. 남편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했던 김민희의 얼굴이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불안과 질투,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설이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지. 네가 저지른 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힘을 써서 형량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박효진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설이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에클라 이벤트의 현장 매니저를 호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는 본론을 꺼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찾아낸 것을 내게 넘겨라. 내 어미의 낡은 일기장 말이다. 그것만 내게 준다면 네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하지는 않으마. 저 아이는 누굽니까? 내 집에 저렇게 낯선 얼굴이 돌아다니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을 텐데요.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자신의 유일한 약점을 없애는 것. 겁에 질린 매니저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변명하기 바빴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부터 새로 투입된 당이 스태프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설이는 며칠간의 조사로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 경멸이 가득 담긴 그 침묵이 그의 제안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다. 성실한 건 관심 없어요. 당장 저 아이, 내 눈앞에서 치워요. 강태준의 위선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걷어찼다. 가까운 곳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박효진의 도끼, 설인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다른 스태프들이라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을 상황이었지만 설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뿔테 안경 너머에 차분하고 읽기 힘든 눈으로 박효진을 응시했다. 그 고요한 시선은 마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당신이 한 짓을 안다고 말하는 듯했다. 어리석은 건 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거부한 건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 짧은 순간의 눈맞춤은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박효진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노의 찬 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하루는 산산조각이 났다. 박효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이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첫 번째 파문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스태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이 견고한 제국을 뒤흔들 파문의 진원지가 되었다. 얼굴 덕분에 쉽게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차가운 구치소의 면회실. 강태준이 남기고 간 오만한 제안은 공기 중에 독처럼 퍼져 있었다. 한설이는 그가 사라진 문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법정 싸움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강태준이 설계한 덫은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꼼짝없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어머니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다. 박효진은 저택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우아함과 평정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응접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가득 따랐지만 잔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려 호박색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잔을 내려놓고 방 안을 서성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오히려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졌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는 것. 판 전체를 뒤흔들지 못하면 판 위에서 죽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교도관을 통해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다. 김민희. 그 이름은 그녀의 인생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 남편이 잠깐의 불장난으로 만났던 근본도 없는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짙었다.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 그리고 이 저택의 가장 오래된 사용인들의 기억 속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박효진은 그 유령을 지우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 그 유령이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20살의 김민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자신의 성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며칠 후 피곤한 기색의 변호사가 그녀 앞에 앉았다. 설이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가 듣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선진그룹의 기자회견에 저를 참석하게 해주세요. 저는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싶습니다. 안 돼. 저 아이를 이 집에 그냥 둘 수는 없어. 변호사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한설이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건 스스로 교수대의 목을 거는 것과 같아요.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강태준은 집안의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했다. 자신의 통제력과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저 아이를, 저 불쾌한 과거의 잔재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설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목소리는 저들의 무대가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조건입니다. 계획은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 무작정 해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행사 대행사 측에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고 만에 하나 저 아이가 앙심을 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방법은 아이의 무능함이나 부주의함을 부각시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먹잇감은 완벽했다. 갈라쇼의 중앙홀을 장식할 예정인 청나라 시대의 백자 화병 한 쌍,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보였다. 한편 한설이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오 집사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의 죄책감은 둑이 터진 강물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그 어린 아이를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다락방의 열쇠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가 20년 전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얼마 전 한설이와 대면한 후 불안감에 휩싸인 강태준 회장이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효진은 집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충성스러운 하녀를 불렀다. 그녀는 하녀에게 다른 스태프들의 눈을 피해 한설이가 화병 근처에서 작업할 때 실수를 저지르도록 지시했다. 화병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단지 화병을 넘어뜨릴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여 모든 책임을 한설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오만하게 중얼거렸었다. 그 계집, 제 어미랑 똑같은 눈을 가졌어.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던 그 고집 말이야. 민희, 그 애는 비자금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지. 위험 요소였어. 빗길 사고. 아주 깔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지. 비 오는 날에 비극적인 사고. 누가 의심이나 했겠나. 오후가 되자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한설이는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중앙홀의 카펫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백자 화병 한 쌍은 임시로 홀 한가운데에 작은 콘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박효진의 지시를 받은 하녀가 음료수 쟁반을 든 채 서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서리의 등 뒤를 지날 때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서리의 등을 밀었다. 오 집사는 그 순간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그 독백을 몰래 녹음해 두었다. 그것은 언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녹음 파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설이의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여미옥, 강태준은 한설이의 공개 자백.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완벽한 승리에 취한 그는 그것이 자신의 위대함을 만천해 과시할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 믿었다. 배신자가 대중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림. 그것만큼 완벽한 홍보 전략은 없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서리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녀의 손이 콘솔 테이블을 짚었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에 화병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수십억 원짜리 도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현장 매니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기자회견은 선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세기의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앞줄에는 박효진이 우아하지만 승리에 찬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신뢰와 배신에 대해 그리고 범죄자를 단죄해야 하는 지도자의 고뇌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다. 연설이 끝나고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한설이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두 눈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갔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거나 눈을 감을 준비를 하던 그 찰나의 순간 서리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넘어지려는 몸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테이블을 짚었던 손으로 테이블볼을 번개처럼 잡아챘다. 그리고는 테이블볼을 미끄러뜨리며 기울어지는 화병의 무게중심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 화병의 몸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모든 동작은 마치 잘 짜인 무용처럼 유려하고 정확했다. 화병은 그녀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멈춰섰다. 서리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안정적이었다. 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현장 매니저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네, 저는 오늘 자백할 것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화병은 세상에. 장내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서리를 밀었던 하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계획대로 서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저 아가씨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저는 강태준 회장님 같은 거대한 분에게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을 것이라 어리석게 믿었던 것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서리의 경이로운 대처 능력을 똑똑히 보았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혹은 서리가 정말로 부주의했다면 화병은 이미 가루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하녀의 말을 자르며 서리에게 다가갔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약속된 각본이 아니었다. 한서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순발력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여러분은 제가 회사의 기밀을 팔았다고 비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강태준 회장께서 지난 20년간 묻어버린 비밀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칭찬이었다. 해고가 아니라 박효진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서리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2층 복도에서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효진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저 아이는 단순한 김민희의 얼굴을 한 계집이 아니었다. 평범함을 가장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이려는 순간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녀의 변호사가 강당 뒤편의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굴욕감과 위기감에 휩싸인 박효진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을 가득 채운 시가 향과 가죽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강태준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김민희의 낡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외부에 발설하면 나와 이 아이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무슨 일이지? 바쁜 거 안 보이나? 동시에 변호사는 앞줄에 앉은 몇몇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거기에는 한서리가 기밀 유출 혐의 시간에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수십 명의 목격자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이 설계한 완벽한 터체.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효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에 이상한 아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당장 저걸 꺼. 강태준이 보안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상한 아이라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고함 소리를 집어삼키며 강당의 메인 스피커에서 오 집사가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술에 취한 강태준의 오만하고도 분명한 목소리였다. 행사 준비를 돕는 단기 스태프인데 그 아이 김민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계집 제 어미랑 똑같은 눈을 가졌어. 민희, 그 애는 비자금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지. 위험 요소였어. 빗길 사고. 아주 깔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지. 비 오는 날의 비극적인 사고.
누가 의심이나 했겠나. 김민희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류 위를 움직이던 강태준의 만년필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완벽한 혼돈. 그것은 살인교사에 대한 명백한 자백이었다. 기자들은 비명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효진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강태준은 그 자리에 재가 된 듯 하얗게 굳어 서 있었다. 그의 제국, 그의 인생,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요. 사용인들은 수군거리고 저를 보고도 전혀 기죽지 않아요. 방금은 집안에 가보인 화병을 깨뜨릴 뻔했다고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게 틀림없어요. 박효진은 서리가 화병을 구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이야기했다. 한서리를 무대 위로 호송했던 경찰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피의자 한서리가 아닌 살인교사범 강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서리는 다시 차가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거대한 권력은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터져나오며 절대 권력자의 몰락을 기록했다. 연단에 선 한서리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위한 슬픔과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처절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나한테 보고해야 하나 알아서 처리해. 그 아이가 돈을 원한다면 적당히 쥐어서 보내버려. 그녀는 이겼다. 그게 통할 아이가 아니에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한번 만나보세요. 벼랑 끝에서 그녀는 추락하는 대신 날아올랐다. 과거의 망령은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정의의 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내의 절박한 목소리에 강태준은 마침내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하찮은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자신의 평온이 깨지는 것이 불쾌했지만 20년 전에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명령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이 끝나자마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려 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살인교사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고함과 질문들이 뒤섞여 강당을 채웠다.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박효진은 결국 실신했다. 지금 즉시 에클라 이벤트의 한설이라는 직원을 내 서재로 들여보내.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한설이는 조용히 연단을 내려왔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피의자로 대하던 경찰들이 이제는 그녀를 보호하며 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범죄 용의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핵심 증인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복수의 여신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경찰차에 오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지난 20여 년의 세월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한설이가 서재 문 앞에 섰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방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자신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는 강태준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선진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강태준과 박효진은 즉시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만천에 드러났다. 강태준의 살인교사 혐의는 물론 수조 원대의 비자금, 정관계 로비, 불법적인 경영승계 계획까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괴물들은 선진그룹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강태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세상의 정점에서 군림했던 오만한 황제는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범행에 가담했던 박효진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몰락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해외로 도피하듯 떠났고 강태준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강태준은 그녀를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되는 듯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김민희가 순수하고 가녀린 들꽃 같았다면 눈앞에 이 아이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바위 틈의 이끼 같았다. 오 집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을 나오며 자신을 기다리던 서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미니 아가씨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책상 위로 던지듯 밀었다.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이름이 한설이라고 했나.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묻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선진그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룹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이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부패한 과거와 단절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상징적인 인물이 절실했다. 서리의 시선이 잠시 현금 봉투에 머물렀다가 다시 강태준의 얼굴로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조소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 이사회의 법무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태준이 박효진과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에 김민희에게 자신의 개인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비밀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 각서를 파기했다고 믿었지만 오 집사가 원본의 사본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김민희의 유일한 상속인인 한설이는 법적으로 선진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되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사회에게 한설이는 절망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다. 그들은 법률적인 이유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만장일치로 한설이를 그룹의 비상경영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녀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책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탐욕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과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날카로움만이 존재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어느 날 오후, 설이는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작은 강에 서 있었다. 선진그룹의 공식직인이 찍힌 비상경영위원회 참여 요청서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마주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부와 권력, 아버지가 세운 제국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
그녀의 부유한 가족과의 진정한 재회였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집은 처음 와보는 곳인데 어쩐지 아주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어떤 인연이라도 있었던 것처럼요. 며칠 후 서리는 선진그룹 이사회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검은 정장을 입은 늙은 권력자들은 그녀를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복수심에 회사를 해체하려 하거나 혹은 탐욕스럽게 권력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 순간 강태준의 오만한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돈을 보고 눈이 뒤집히거나 겁을 먹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저 계집아이는 지금 자신을 도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80이 넘는 거구의 그가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이자 위압적인 그림자가 서리를 덮쳤다. 저는 선진그룹의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린 것이 겁이 없구나. 네가 지금 누굴 상대로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냐. 어떤 문은 호기심으로라도 열어보는 게 아니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서리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 강태준은 그 눈빛을 기억했다. 20여 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김민희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짓밟고 소멸시켰다고 믿었던 그 저항의 불씨가 지금 눈앞에 어린 계집아이의 눈 속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피로 얼룩진 왕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 법적으로 받으셨어야 할 권리는 되찾아야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제가 소유하게 될 모든 지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강태준의 등줄기로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가 보낸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서재 안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다. 폭풍의 첫 번째 파도가 그의 견고한 성벽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사들은 그녀가 결국 돈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와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리의 다음 말이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서재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한서리는 잠시 복도에 멈춰 서서 가빠진 숨을 골랐다. 등 뒤의 문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강태준의 분노, 서린 눈빛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이겼지만 동시에 졌다. 강태준의 평정을 깨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우를 범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단순한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지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배당금과 자산을 이용해 비영리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정면 대결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과 권력으로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가장 견고한 성벽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이 거대한 저택의 비밀을 알고 양심의 가책과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부자. 그녀의 계획은 확고했다. 재단의 이름은 김민희 재단.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어머니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안정적인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둘째, 선진그룹과 같은 거대 권력의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 그날 이후 서리의 시선은 더욱 집요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저택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스태프가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의 눈이었다. 그녀는 사용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들의 대화 조각, 그리고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서린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선진그룹이 진정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이 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 집안의 금기였고 그 금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그녀는 권력을 차지하는 대신 권력을 감시하는 길을 택했다. 오 집사, 1년 후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김민희 재단의 개소식이 열렸다. 화려한 언론이나 정재계 인사들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희망에 찬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70에 가까운 노인이었다. 강태준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 시절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표정을 유지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했다. 강태준 회장조차 그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재단 건물 한쪽 벽에는 서리가 발견했던 그 낡은 흑백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김민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보았다. 오 집사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그것은 연민이었고 슬픔이었으며 깊은 죄책감이었다. 특히 그녀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쉴 때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망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리는 직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녀가 찾아야 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상에 선 서리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던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강인한 리더의 모습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개소식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오집사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앞에 사람들을 향했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였다. 섣불리 다가가 과거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곧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수십 년간 지켜온 충성심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그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을 흔들어야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가 어머니를 닮은 얼굴 덕분에 부유한 가족을 쉽게 찾았다고. 그 말에 잔인한 아이러니를 되새기며 서리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찾은 가족은 피로 얽힌 부유한 일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의 진짜 가족은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 그리고 그녀 자신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낸 정의와 희망의 연대였다. 연설을 마친 서리는 재단 현판에 걸린 붉은 천을 당겼다. 김민희 재단이라는 이름이 햇살 아래 빛났다.